안녕하세요. 오산원예중학교 3학년 여러분, 소동쌤입니다. 오늘은 원래는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제 지난 시간에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제작해야 되는데 원격 수업이 한 주 더 연장됨에 따라서 우리 재료를 이제 배부를 여러분한테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재료 배부가 지금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스테인드 글라스 제작을 조금 한 주 미루고 오늘은 다음 수업 주제를 위한 필수적인 이론 지식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론 지식인 바로 서양 미술사를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미술사는 즉 역사를 공부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지루하다, 재미없다. 그래서 미술 역사까지 왜 내가 배워야 되나, 난 그림이나 그리고 싶은데 하는 친구들 충분히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사를 배우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 작품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나, 즉 작품에 대해서 보다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제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수많은 미술 작품들을 만나보게 될 겁니다. 우리 시각문화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이미 수많은 공동미술 작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작품들이 말아가서 하는 것들을 내가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미술이 뭐라고 했었죠? 우리 미술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작품들은 내가 딱 작품을 보자마자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이 작품이 만들어졌구나가 잘 보이지만 어떤 작품은 도대체 이걸 왜 만들었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작품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 지식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물론 배경 지식이 없어도 작품을 즐겁게 감상할 수 있어요. 즐겁게 그냥 바라보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작품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의 정서를 풍요롭게 하고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또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나는 그 친구를 봤을 때 처음에 딱 호감이어서 이제 좀 친해지고 싶어요. 근데 그 친구와 친해지려면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한 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토대로 여러분이 뭐 친구에게 말을 건다든지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것,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권유해 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품과 내가 좀 더 가까워지고 그 작품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도 이거와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작품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작품이 그런 의미 때문에 지금 이 미술사를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서론이 길었어요. 즉 우리는 오늘 유구한 역사의 서양 미술사 전체를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역사 우리 지난번에 스테인드 글라스 배울 때 중세시대까지 스테인드 글라스를 좀 배웠었잖아요. 역사를 살짝 선생님이 언급을 했었는데 그러면 중세시대부터라고 돼 보니까 약 1400년대까지가 우리가 살짝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1400년부터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되는 서양 미술사는 이제 현재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어느 정도 여러분 배울 만한 유파들을 본다면 1980년대까지를 배워야 돼요. 그럼 한 500년 정도에 대한 역사를 다룰 건데 이걸 다 배우려면 수업 한 10시간 정도 하면 되겠죠? 네, 10시간 하면 될까요? 우리가 10시간 동안 미술사를 배울 만큼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굳이 그 정도까지 배울 필요는 사실 없죠. 그래서 오늘은 미술사에서 중요한 유파들, 즉 여러분이 꼭 살면서 한 번쯤은 봐볼 만한 이 정도는 알아야지 무식하단 소리 안 듣겠다 하는 정도의 그런 뭔가 교양 지식 정도 그 정도의 작품들로만 좀 간추려가지고 좀 배워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조금 더 유식하게 교양 있는 오산 원예중학교 친구들로 만들기 위한 부분이니까 꼭 잘 들어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는 여러분이 한 번쯤 봐본 친숙한 명화 혹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볼 유명한 작품들 명화를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 위주로만 좀 배워볼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하면 끝이 없어요. 너무 많은 작품들과 너무 많은 유파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 지식 위주로 진행이 될 건데요.
미술사도 역사고 그 역사를 어떤 시점에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양한 얘기거리가 있겠지만 오늘은 선생님의 관점에서 뭐뭐 대 뭐뭐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기준적으로 좀 바라볼 거고요. 이 내용을 오늘 학습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진행될 수행평가인 미술관에 간 원일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서술형평가인 도시트 대본 만들기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으로 서술형평가가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전시 기획을 하려면 전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학습 내용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에 앞서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유파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알아야 돼요. 유파는 우리 이제 미술사 전반을 이루기 위한 내용들을 다 설명하려면 다양한 유파들이 등장하는데 유파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여기 보면 예술학에서 비슷한 경향의 모여의 사람들 무리라고 되어 있죠. 즉 비슷한 성향 혹은 같은 목표를 가진 화가 무리예요. 쉽게 말하면 뭐 동아리 같다고 볼까요? 그래서 이 미술사에서는 수많은 유파들이 매우 많이 등장해요. 많이 등장하는데 이 유파는 보통 한 19세기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사조들로 보통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조를 좀 뭐 굳이 차이점을 두자면 사조는 주류예요. 주류 흐름, 경향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유파가 좀 더 확산돼서 전체 시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조라고 보여지겠죠. 이 사조는 근데 사실 우리 미술사에서는 사조나 유파는 이렇게 비슷하게 명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개념으로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겠고, 즉 비슷한 그림의 스타일,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무리를 유파, 사조라고 본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쭉 서양 미술사를 다 언급을 할 거예요. 무려 한 500년 가까이를 쫙 얘기를 할 건데 이거를 그냥 쭉 그냥 이 시대는 이거야, 이 시대는 이거야 이거 쭉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나 지루하겠죠. 너무나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주요 포인트를 좀 여러분에게 잡고 설명을 하려고 포인트를 좀 잡아봤습니다. 오늘 미술사 설명의 포인트는 엎치락, 뒤치락이에요. 이게 뭔 말일까요? 뭔가 비등비등한 세력들이 서로 이렇게 주도권을 잡았다, 뺏겼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엎치락, 뒤치락을 말해요. 그래서 미술사는 결국 비슷한 세력인 누군가가 우위권을 이렇게 좀 더 주도하다가 좀 더 우위를 차지하다가 또 이것들의 또 새로운 반등으로 반대되는 구조가 또 다시 또 등장하는 게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게 미술사의 전부예요. 그 두 세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이 감성과 이성이라고 크게 볼 수 있어요. 이 서양 미술사는 크게 감성적인 스타일의 그림이 유행하냐 아니면 그거를 거부하고 아니야 이건 너무너무 감성적이야 그게 아니라 좀 더 이성적인 작품의 스타일로 만들어야 돼 로 말을 하는지 두 개가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나타나는데요. 이 감성과 이성은 작가가 이제 그림에 담고자 하는 것 혹은 작가가 주로 이제 그림을 토대로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크게 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뭔가 이 감성적이라는 게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고 그걸 표현하는 유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미술이 무엇인가 연구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절제해서 표현하는 걸 이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좀 어려운 용어로는 뭐 주정적인 흐름이다, 주기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엎치락뒤치락 되는 이 미술사의 흐름으로 선생님이 전체를 이거 대 이거라는 유파로 설명을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는 어떤 것이 좀 더 세력을 좌지우지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잘 눈여겨보면 그 다음 시대에는 그 다음 반대되는 성향이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미술사 전체 쭉 역사 시간 흐름대로 진행을 할 건데 그래도 큰 흐름 정도는 알고 좀 봐야겠죠? 지금부터 설명한 유파들이 선생님 시대의 순서대로 쭉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배운 중세시대부터 쭉 갈 건데 미술사는 크게 사실 세 개의 흐름으로 좀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세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사실 이제 뭔가의 도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사조로서
어, 어, 주로는 미술이 독립적인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에서 종교적인 의미로 막 꾸며지는 도구로서만 자리를 잡고 있다가 이제 19세기에 이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다양한 일들에 뭐 산업혁명, 식민혁명 등 여러분이 세계사를 배운다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다양한 역할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 시기가 이러면서 뭐 민주주의가 이제 꿈틀꿈틀하면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종교적인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시민의식들이 살아나면서 미술에서도 다양한 도전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미칭하면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유파들이 탄생하고 드디어 미술이 독자적인 나만의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고 다양한 사주들이 또 등장을 하고요. 또 이제 크게 보면 또 이제 세계대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조금 언급해보고 싶은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모더니즘 그 이후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이제는 이제 주류 사주라기보다는 정말 개별적인 작가의 스타일, 개별적 개인적인 성향들, 개개인들이 말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유파들을 이루어지는데 크게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로 미술사를 설명할 수 있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1980년대까지에 대한 정립된 미술사에서 이제 정립된 내용들의 유파들을 설명할 거고 그 이후부터는 현재 지금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 이른 그 중세시대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한 앞에 본 설명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돼가지고 오늘은 왠지 인상주의 부분 거기까지만 설명하고 한번 끊고 다음 시간으로 아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튼 한번 빠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중세시대 대 르네상스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스테인드 글라스 이야기할 때 중세시대를 언급했죠. 중세시대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르네상스 시기가 시작 전인 천년의 미술 암흑기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뭐 요즘은 이제 그걸 조금 오히려 좀 더 좋게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이제 이 암흑기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미술이 이게 뭔가 독자적인 발전을 했다기보다는 국교로 지정된 이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알리기 위한 종교적인 우리가 신여가 돼버렸어요. 미술이 신여가 돼버렸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바라보는데요. 그 전에 이제 그리스 시대에는 나름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들이라든지 신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좀 표현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됐는데 이 암흑기 시대에 다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중세시대, 사실 중세시대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조금 그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조금은 좀 더 이제 자연스럽게 표현한 지오토를 조금 볼 수 있는데요. 지오토 그림이 르네상스 이제 시대를 열었다고 보기도 해요. 왜냐면 끝자락에 다시 잡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세시대 영향이 굉장히 강하죠. 왜냐? 무엇을 그렸죠? 네, 예수님이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의 한 장면을 표현하고 있어요. 인물들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굉장히 종이 인형처럼 부자연스럽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런 부자연스럽게 여기 지금 천사들 이렇게 떠다니는 거 이런 것들도 벽화에 표현됐다고 해도 너무 좀 인위적입니다. 잘 그림 같이 안 그려요. 그런데 지금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이 그림 3개를 한번 배워볼게요. 3개 보면은 이제 르네상스 시대도 다양하게 이제 초기부터 전성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전성기를 대표하는 대표 3인방이 있어요. 대표 3인방. 여기 보면 3대 거장, 그래서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있는데 야, 다빈치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 세 그림들은 어때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런 좀 인위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굉장히 자연스러운 너무너무 사실적인 표현들이 돋보이죠. 이처럼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이제 다시 르네상스는 한마디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로 표현돼요.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르네상스가 지칭되는 의미가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상업으로 좀 돈을 많이 벌었던 이탈리아에서 이제 과거에 이런 진부한 미술을 벗어나가지고 우리 이거 안에 이제 그래서 새로운 스타일의 그림을 좀 표현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되는 이 그림들, 그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딱딱한 그림들의 돌파구로 중세 그 이전의 그리스 시대 혹은 로마 시대의 그림
그림에서 그 돌파구를 좀 찾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조금 인체에 대한 표현들을 좀 자연스럽게 표현했었는데요. 그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하면서 인체를 좀 더 과학적으로 내가 해부학도 발명되면서 어떻게 실제로 생겼는지를 좀 탐구하고 자연의 형태를 사실적으로 좀 표현하려는 경향이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종교적인 내용을 아직은 종교적인 내용이죠. 종교적인 내용들을 다루긴 하지만 초성화, 풍경화 등 다양한 주제도 다루고 있고 기술이 좀 발달되면서 미술가의 지위, 미술가가 드디어 지위가 조금 이렇게 올라간 시기이기도 해요. 그 전까지는 뭐 미술가는 뭐 장인으로 보면 좀 그나마 좋은 거죠. 그냥 기술자 정도였죠. 그래서 이 미술사에서는 사실 르네상스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때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수단들이 다 개발돼요. 뭐가 발명되면 그때 이제 유화, 기름으로 이제 물감 빡빡 표현한 유화도 발명이 되죠. 유화가 발명되면 중요한 거는 시간을 충분히 많이 투자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재료적인 것들이 개발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원근법도 이때 개발돼요. 원근법이 뭐냐면, 우리 이게 도화지는 평면이잖아요. 이 도화지는 평면인데 이 평면의 그림에다가 조금 더 공간감과 거리감을 두고 표현해야지 사실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들을 원근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가까이 있는 사물은 크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소실점에 따라서 멀고 있는 건 작고 흐릿하게 그린다는 게 원근법인데 이 원근법도 이때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빛에 의해서 밝고 어둠을 표현하는 명암이라고 하죠. 명암, 밝은 영, 어두운 영, 명암, 대조로 밝고 어두움을 작품을 표현하는 명암 대조법도 이때 개발됐고 또 이제 안정감을 두는 구도 무엇에 우리가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까? 삼각형 구도이다. 뭐 이런 것들도 이때 이제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잘 그린 그림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에 개발된 모든 기법들의 통칭이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는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빈치부터 살짝 보자면 다빈치는 사실 르네상스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르네상스 인간, 아이고, 르네상스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방면에서 재능이 있는 지혜로운 인물을 뜻해요. 그게 바로 다빈치를 뜻하죠. 외모도 굉장히 잘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똑똑한 지성, 매력 뿜뿜이라고 하는데 해부학, 건축, 천문학, 수학, 교각 등 다방면의 천재였대요. 그가 이제 뭐 다양한 면에서도 여러 가지 업적을 뒀지만 미술사에서 가장 큰 업적은 그가 이제 예술가는 그전에는 좀 천한 장인 정도에 여겼다며 그로 인해서 그는 이제 더 이상 미술가가 뭔가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기술자적인 부분보다는 예술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면, 그리고 창조성 이런 걸 좀 강조해서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를 좀 높였다는 부분에서 다빈치가 유명한 이유이겠습니다. 그리고 뭐 모나리자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데 왜 모나리자가 유명할까요? 모나리자를 살짝 언급해 볼까요? 좀 길어져더라도 유명한 작품이니까. 모나리자 한국말로 뜻하면은 리자 여사님입니다. 리자 부인님 뭔 말이냐? 모나는 경칭이에요. 호칭. 당시 이게 모모 부인을 뜻하는 게 모나예요. 그래서 리자 부인을 뜻하는 겁니다. 뭐 별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피렌체의 상인 조콘다 부인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인물은 아니고요. 이 그림이 유명해진 거는 르네상스 시대에서 개발됐다는 이런 혁신적인 기법들 있잖아요. 이런 혁신적인 기법들이 이 작품에 다 통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배경에 여기 구불구불된 이런 길들이 있죠. 이런 게 점점 더 사라지는 이 원근법 표현도 되어 있고요. 삼각형 구도로 지금 인물이 잡혀 있고요. 정면을 딱 바라보면 조금 부담스럽고 딱딱하게 보일 것 같은데 살짝 사선을 틀어주게 표현이 돼서 좀 더 자연스러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제부와 배경을 맞닿는 이런 걸 외곽선이라고 하는데 이 외곽선을 딱 칼같이 연필로 딱딱 진하게 그어버리거나 물감으로 표현해버리면은 굉장히 기계적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뭐
좀 어려운 용어는 스토마토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배경의 외곽선을 자연스럽게 좀 표현할 수 있어서 이 그림이 굉장히 잘 그려진 그림이기도 하고 리자 부인의 이 미소도 굉장히 인자한 미소의 이 표현이 되게 멋있죠. 하지만 뭐 사실 이 작품이 뭐 다양한 당연히 되게 유명하고 굉장히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유명한 작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그렇게 유명해진 이유는 사실은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탈리아의 화가잖아요. 이 레오나르도 다비치는. 근데 이탈리아 화가인데 이 그림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이탈리아 어떤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났었나 봐요. 그 이탈리아 어떤 사람이 그것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작품을 훔쳤어요. 훔쳐서 자기 나라인 이탈리아를 가져갔다가 자기 집에다가 2년 동안 방치를 해요. 작품이 손상되게 방치를 하다가 결국 다시 이걸 찾아서 루브르 박물관을 돌아갔던 일화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탈리아 그림인데 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가 프랑스와 이탈리아 간의 나라 간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면서 유명세를 치렀던 그림 그래서 유명한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는 그런 의미로 좀 유명해졌었고요. 옆에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예수와 마리아의 군상이 삼각형 구도로 표현되어 있는데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여기 피부결이 반딱반딱하고 여기 지금 여기 옷 주름들도 너무 사실적이에요. 미켈란젤로도 역시 다빈치만큼 예술가의 위상을 많이 높인 사람인데 계자를 두지 않고 혼자 작품을 표현했고 뭐 공학자, 조각가, 화가만큼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는 이제 조각을 대리석 안에 갇혀 있는 인물을 해방시킨다. 조각은 내가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갇혀있는 인물을 해방시키는 거야 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파엘로의 아테네 합창인데요. 라파엘로는 이 유명한 3명 중에 가장 대중들한테 인기스타, 슈퍼스타였대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입담도 굉장히 훌륭했고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인격도 좀 있다 인격도 이제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질 때도 품위 있는 인격이라고 얘기도 많이 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그림은 아무래도 이제 바티칸에 장식되어 있는 가장 유명한 아테네 합장 그림이 라파엘로의 좀 유명한 그림일 것 같아요. 신화적인 요소와 기독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작품인데 아리스토텔레스랑 플라톤이 이야기하고 있고 주변에 다양한 사상가들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 살짝 본인의 얼굴도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조는 바로크와 로코코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크와 로코코는 이제 바로크 시대부터 설명을 하자면 바로크가 먼저이니까 그때는 이제 르네상스가 발전했던 다양한 미술사적 그런 기술들이 있죠. 원급밥이라든지 명암대조법 이런 미술 회화 기법들이 좀 더 격정적으로 더 감정적으로 격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게 바로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좀 더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바로크 시대에는 좀 주류적인 그림 스타일인데요. 이 바로크가 가지고 있는 의미, 사전적인 의미 자체가 허세부리다,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를 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장되게 그렸다. 그렇지만 좀 화려하게 가장 화려한 미술적인 시대라고 보기도 해요. 예술적인 천재들도 많이 배출되었고 미술이 영역이 드디어 일상생활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성당만의 그림들이 아니고 혹은 왕의 그림들만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일상생활까지도 이제 그림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미술이 영역이 확장이 돼요. 그 대표 화가로는 카라바초가 있어요. 카라바초는 르네상스 끝 무렵에 조금 더 그게 르네상스 시기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조금 스타일이 바뀌면서 너무 지나치게 인물들도 막 약간 시체처럼 메마르고 창백하게 표현되는 스타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반대로 조금 더 현실감 있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볼 법한 인물들로 이
빛을 좀 활용해가지고 작품을 표현하는 걸 잘한 화가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유명한 그림 의심 많은 도마 이 작품인데요. 여기 보면은 예술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와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이제 상처를 확인하는 장면인데 이 그림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좋아하지 않은 그림이었다고 해요.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도들인데 꼭 인물들 표현이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서양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볼 법한 서양의 할아버지나 아저씨들로 좀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좀 되게 이렇게 친숙한 인물들로 표현되어 있는 게 위험하게 좀 더 표현되어 있고 좀 더 이렇게 멋있게 표현되어 있는 사도들을 약간 이렇게 좋지 않게 표현된 것처럼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좀 싫어했는데 카라푸조는 오히려 이런 현실감 있게 표현한 거는 오히려 이 현실감을 통해서 이게 예술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이제 로코코 시대는 그냥 마냥 예쁜 거예요. 마냥 예쁜 거. 뭔 말이냐? 루이 15세가 통치했던 시기를 읊는 게 로코코 시대인데요. 이때 이제 특히 파리 시대에 유행했던 유파거든요. 사조인데 파리 시대의 로코코 이 의미 자체도 가지고 있는 의미가 도약돌, 독의 장식을 뜻하는 로카이유라에서 비롯된 용어예요. 느낌이 오시나요? 조개 장식 같은 걸로 당시에 실내 장식을 좀 많이 화려하게 꾸몄는데 특히 귀족들이 그렇게 장식을 좀 꾸몄다고 해요. 로코코 시대의 주요 이 미술을 소비하는 주류는 왕과 귀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능한 귀족들, 그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이 무능한 왕이 이렇게 자기네들의 이제 생활 모습들, 풍속들을 이렇게 예쁘게 실내 장식들도 꾸미는 용도나 아니면 귀족들의 이런 생활 모습들로 표현되어 있는 그림들이 주요인데요. 지금 이 그림 프라고나르의 그네는 우리가 많이 봤던 겨울왕국이죠. 겨울왕국에서 나왔던 건데요. 겨울왕국에 안나였나요? 안나 막 돌아다니면서 그림이 여기 살짝 나와요. 보면 굉장히 예쁘게 꾸며져 있는 여인과 그리고 희희낙낙하게 놀고 있는 귀족들의 모습을 표현한 게 로코코의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19세기로 넘어와요. 19세기는 이때는 좀 사회적 배경들을 좀 여러분이 알아야지 이 미술 유파들이 왜 등장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교회 세력들이 이제 힘을 잃고 군주제도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이제 꿈틀꿈틀할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시민혁명도 일어나고 도시화로 인해 도시 인구는 막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늘어난 도시 인구에 다양한 빈민층과 도시 문제들이 생기고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제국주의 다양한 문제점이 이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운 혼란 속의 사회라고 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이제 다양한 미술 유파들이 이제 주류 사조가 아닌 유파들이 등장하는데 그 유파들 중에 주류가 바로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라고 합니다. 이들은 서로 좀 반대되는 서로를 좀 싫어하는 반대적인 성향들이 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신고전주의부터 조금 얘기해 볼게요. 신고전주의를 뜻하는 이 다비드 요 그림들이죠. 신고전주의는 영광은 그리스의 것, 위대함은 로마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작가 에드거 앨런 포의 시를 그대로 반영한 미술 유파예요. 귀족들이 예전에 제 로코코에 보시면 막 예쁘게 꾸미고 희희낙낙하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런 로코코 그림들이 싫은 거죠. 그거에 대한 반대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또 이때 시대적인 상황상 막 철학자들이 이성과 논리 이런 걸 서로 막 설파하고 설교하던 시대인데 그로 인해 이성에 대한 뭔가 믿음, 신뢰가 막 높아져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화가들이 보기에는 로코코형 그림들 막 예쁘게 꾸며진 그림들이 너무 한심한 거죠. 그럼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바로 좀 더 고귀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그려지겠죠. 그런 하찮은 것들이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다비드는 그 뭔가 고귀한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영웅주의.
싶은 시민적인 덕목을 표현하는 작품을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거창하죠. 그래서 그 귀족들이 노는 장면을 그리기보다는 그림의 이제 고대 역사의 신화 속에 나올 만한 진지한 아주 서사적인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아야 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좀 더 엄숙하고 그리고 좀 더 절제되어 있고 이성적이죠. 그래서 이 지금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도 보면은 적을 무찌르지 못할 바에는 난 죽도 말겠다라고 맹세하는 장면의 형제의 포에서 표현한 것처럼 자기 희생을 강조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해서 신규적인 그림이 그려졌다면 한편 낭만주의는 어떨까요? 당연히 반대되는 또 성향이 있겠죠. 오히려 낭만주의는 독일의 괴테라는 작가는 이렇게 정의해요. 느낌은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이성을 중시하는 신고전주의의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낭만주의에 더 뜻하는 건 감수성, 상상력 이런 거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자신의 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까지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유행했던 중세풍, 흑마술, 신비주의 이런 상상적인 것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유행을 했나 봐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림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막 약간 이국적인 것들, 뭐 극동의 나라, 서아시아 이런 것들, 유럽에서는 이국적인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됩니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데리코가 있는데요. 당시에 있던 배의 도난사고, 메두사의 뜬목 작품이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식민지였던 세네갈로 프랑스인들이 나르던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이민선 메두사호 이를 실력도 없는 인맥으로 뽑힌 선장이 이 배를 운행하다가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서 고난을 당하게 됐대요.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선으로 도피를 하고 임시로 만든 뗏목 한 149명의 승객을 이제 승객이라기보다는 이런 노예들이죠. 그 사람들을 밧줄로 끌고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던 내가 죽겠다 싶겠죠. 그래서 밧줄을 끊고 도망쳐서 망만대해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12일 동안 표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당연히 표류하는 도중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결국은 12일 동안 살아남은 사람이 15명밖에 안 됐다고 해요. 뭐 서로를 막 먹기도 하고 굉장히 인간적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는데 이런 상황의 자료를 수집한 제리코가 이 장면을 굉장히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표현하죠. 충분히 낭만주의적인 표현을 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럼 한편 사실주의는 어떨까요? 얘네가 다 한심하겠죠. 왜냐? 19세기가 되면서 기계도 많이 발전해요. 산업혁명이 되죠. 그리고 도시화되면서 서민들이 겪는 힘든 모습들을 이 낭만주의나 신고전주의는 회피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 뭐 이런 거나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주의들은 대상을 좀 더 뭔가 사실적이라는 표현이 잘 그린다, 못 그린다 이러는 미술의 기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의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 시대의 상황을 좀 더 주목하고 그린다는 주제적인 면이 강해요. 내가 체험한 거, 내가 본 거 정확히 그려내는 거죠.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은 그리지 않아요.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은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본 농구나 도시 노동자층, 시민들, 민민들 이런 것들을 그리는데 대표적인 화가 푸르베가 있어요. 푸르베는 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에게 이제 천사를 좀 그려보라고 해요. 천사를 좀 그려주세요. 천사를 그려보라고 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천사를 보여준다면 그려보겠다 하는 거죠. 딱 사실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토를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진 미술사적인 좀 의미는 기존의 작품이라는 거는 뭔가 대단한 엄청난 일들을 그려야 됐었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볼 게 있는 사람들 서민들일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그림에서는 이제 주변에 볼 수 있는 평범한 인물들 이런 이제 주변의 것들도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일깨워준 푸르베가 미술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게 되겠지. 그런데 19세기 말이 되면서요, 이제 사진기도 발명이 되고요. 사진기도 발명이 되고,
물감이 개발이 또 됩니다. 수영 물감들도 개발이 돼요. 그래서 미술은 좀 다양한 시도들을 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즉 근대 미술의 시작점이 좀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단추를 띄운 게 바로 인상주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사랑하는 미술 유파이지요. 많은 기업들이 인상주의 그림들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기도 했고요. 전시를 좀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인상주의는 앞서 언급했던 다양한 미술 기법을 개발한 르네상스 시대에 그거를 이제 거부를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맞먹는 혁신을 좀 일으켰기 때문에 인상주의가 또 미술사에서도 굉장히 또 중요한 건데요. 근대 미술이 시작이기 때문에 무엇을 좀 거부할까요? 그 전까지 그림들 있잖아요. 지금 앞에 언급된 사실주의나 아니면 신고전주의, 낭만주의들의 그림을 보면 누가 봐도 잘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잘 그린 그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잘 그린 그림일까요? 바로 뭘까요?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었던 원근법, 더 거리감 있고 사실감 있게 표현하는 거, 균형 잡힌 피라미드나 이런 구도들, 그다음에 이상화된 인물들, 명암 대구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와, 잘 그린다 하는 그림들 요소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단 말이죠. 그 전에 그림들은. 그런데 이게 싫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이 인상주의들은 무엇을 좀 추구를 하는 걸까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이런 것들보다는 색채, 빛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요. 이런 걸 다 버리고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쭉 인상, 즉 짧은 순간에 화가의 눈으로 처음 지각한 사물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에 주력을 하는 거죠. 기존에 이제 작품 표현된 고유 색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뭔가 사과는 빨갛다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도화지에 그대로 표현했는데 그들은 그것이 아니라 날씨나 뭐 이렇게 빛에 의해서 색이 바뀔 수 있잖아요. 흐린 날에는 조금 더 보았을 때 좀 더 어두운 색감으로 표현되고 맑은 날에는 색깔이 조금 더 밝게 표현되는 것처럼 그런 것에 의해서 색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고 빛이 가진 이런 순간적인 성질을 작품에 표현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야외에서 관찰을 해서 그리게 되었고요. 보이는 순간적인 빛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그림을 탁탁탁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 툭툭툭 짧게 붓터치를 해서 표현이 되고 그 대표적인 화가로 이제 모네, 해돋이 인상이 있는데요. 모네처럼 모네, 드가 이렇게 이런 르누아르 이런 사람들이 인상주의 대표 화가인데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또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자기들끼리 새로 이제 그룹전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열었던 이 그림에 이 전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 미술의 비평가들은 이걸 보면서 이게 그림들이 완성도 안 된 거를 미완성을 가져왔구나. 그래서 미완성을 뜻하는 의미에서 인상주의자들이다라고 명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그림을 이제 인상주의라고 명칭을 하게 됐다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미술 사조나 유파는 좀 부정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가득해요. 아까 바로크도 너무 극적으로 너무 강하게 표현된 뭐 이렇게 표현이 된 것처럼 이런 부정적인 의미들의 용어가 왜 명칭됐을까요? 하면 이제 그 시대에 보면은 뭔가 친숙하고 그냥 내가 원래 봤던 그림들, 잘 그린 그림들은 역사적인 뭔가 혁신으로 남겨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겠죠.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대로 우리가 배우는 정도까지 되려면 뭔가 충격적이고 이로 인한 영향이 굉장히 강하니까 이것들이 기록이 됐겠죠, 역사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사실 친숙한 것들을 좋아해요. 새로운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처음 새로운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거부감들로 이렇게 조금 좋지 않은 표현이 이제 명칭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인상주의는 이제 사실 크게는 세 개로 나눠져요.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에서 여기 신인상주의가 사실 되는데요. 이거 후기 인상주의 자제인데 처음 시작의 인상주의들은 그리고 그 순간의 인상에 초점을 받았다가 이제 색채 이론들이 개발되면서 이제 점유법까지 우리 점유화 아시나요? 점 찍어서 표현하는 이 점유법까지 표현하는 신인상주의까지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후기 인상주의는 또 거부를 합니다. 뭘 거부하냐면 이 후기 인상주의는 일단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후기 인상주의도 똑같이 인상주의이기 때문에 색채, 빛 이런 거에 관심을 두긴 했는데 이 인상주의, 처음에 나타난 인상주의랑 신인상주의들이
색채를 표현하는 거, 인상을 표현하는 거에 너무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게 너무 무분별한, 뭔지 형태도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이 좀 이렇게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작품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좀 더 견고하게 작품을 좀 만들고 싶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이제 좀 순간적인 인상이라기보다는 이거 빛과 색채를 통해서 자신의 감각 혹은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걸 좀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후기 인상주의는 이제 20세기에 개별적인 개인주의 다양한 유파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시작점, 그래서 이제 모든 유전으로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또 문점을 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고어 작품 우리가 많이 알 텐데 고어 작품을 봐도 색채가 내 감정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부족한 게 보여요. 내가 보이는 화면이 이 밤이 이렇게 실제로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물결 치듯이 흐르는 별을 만나는 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고우랑 또 유명한 고갱이죠. 고갱은 이제 타이티 원주민이나 동물들 표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좀 더 이렇게 신비적인 거, 원시적인 거 그런 것들의 표현이 조금 더 강조되어 있는데 그것도 색채도 좀 더 여기 똑같이 고우처럼 내 감정을 좀 더 표현하는데 좀 색을 사용했던 그런 화가의 스타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상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무래도 좀 많이 필요한데 포스트 모더니즘부터 이제 다음 이제 1940년대까지 미술사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오늘은 미술사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과제 내는 거 꼭 수행해 주시고 오늘 일단 이렇게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